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공불락의 성벽. 자, 전쟁에 수학자가 왜 필요한가? 자, 그러니까 이전에 그 고대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1대1로 서로 이제 칼 들고 이제 1대1로 하던 전투에서 이제 근대 전쟁이 되면서는 기관총 한 자루가 수십 명을 상대해서 물질을 수 있고, 특공기가 그 대형 전함이나 항공모함을 폭파시킬 수도 있고, 한 명의 유능한 스파이가 그 전체 그 상대 그 부대를 역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원자폭탄 같은 것은 뭐 한 발로 수십만 명의 이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쟁이 발발하면 이 수학자들은 또 그 예외 없이 어쨌든 이 전쟁에 인볼브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수학자들은 징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예로 기원전 3세기의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로마군과의 싸움에서 수석기나 기중기, 뭐 일광 반사경 등을 발명하는 역할을 했고, 또 네이피어는 로마 교황과의 전쟁에서 화포, 전차, 그리고 또 잠수함을 고안했고,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 19세기에는 당시 인류 수학자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업적을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은 이 포병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수학적인 그런 지식, 공학적인 지식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는 이 에콜 폴리테크니크, 고등 공업학교가 그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과대학이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그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의 패트릭 블래킷이란 서 패트릭 블래킷인데, 이분이 이제 창설한 작전 계획팀이 이제 OR 팀이죠.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팀이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3분의 1이 수학자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전쟁 중에서도 두뇌를 써야 될 그런 부분에는 수학자들이 깊이 관여돼서 그런 그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럼 수학자들이 어떤 그 재능이 이 전쟁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보통 전쟁은 이 공격과 수비하는, 이제 공격의 역할과 수비하는 역할들의 이제 이게 반복인데, 이 공격은 무기, 수비는 성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다 보면 수학적인 이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모순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자, 어쨌든 그 예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 국가 도시를 지키는 성벽,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그 성벽이 있으면 그런 외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 서울성도 있고, 수원에 수원성도 있고, 뭐 진주성도 있고, 모든 도시마다 이렇게 되게 그 도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성을 다 지었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리장성도 북쪽의 몽골이나 흉노로부터 수비하기 위한 그런 성벽이었고, 그리고 이 만리장성이 중국의 전국시대, 그러니까 BC 4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이 성벽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이 가욕관에서 산해관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시황제가 그걸 또 확장했고, 또 위진 남북소 시대에 거의 완성했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만리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시대에 이제 더 견고해졌고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서안에도 이게 이제 저쪽 지금 같으면 어디 있죠? 충칭 있는 그쪽이죠. 중경 있는 황금비가 보이는 장안의 사각형 울타리, 이제 이렇게 성벽이 있고, 거기에 이제 파수대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프랑스 남부의 카르카손 성곽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파수대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이스탄불
이제 터키에 있는 이 데오도시우스 성벽인데, 이게 이 성을 이제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죠. 이게 그만큼 얘가 그만큼 중요했다, 그 도시가 중요했다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스탄불을 이로 성벽이 어떤 이제 수학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현재 터키의 대도시 이스탄불, 지금은 옛날엔 수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도가 아니에요. 수도는 앵카라에 있고 가운데 있는, 여기는 지금 대도시인데, 이스탄불은 서기 330년에 당시 비잔티움을 제국의 수도로 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명명한 곳입니다. 바로 이스탄불이.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제국을 동서로 나눠서 두 아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장자가 오스만 제국을, 차자가 서로마 제국을 이제 승계합니다. 이게 이제 4세기입니다. 395년.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오스만 제국은 약 1000년간 번성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가 3면이 바다고 육지 쪽은 3층의 성벽을 가진 난공불락의 견고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런 그 3층의 성벽, 이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은 몽골의 기마대가 왔을 때도, 또 서유럽의 중장비 군단들이 왔을 때도, 그리고 투르크족의 인해전술과 같은 당시의 다양한 공격에도 껐떡없이 지키면서 이 1000년을 버틴 겁니다. 그러나 높이는 높지만 이 두께가 두껍지 않은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구조는 그 이전의 전투에서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1453년에 처음 경험한 오스만 투르크의 이 청동대 대포 경벽에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서유럽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요충지가 이제 동방의 공격으로부터 함락되어서 멸망한 후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전쟁 후에 이제 동방으로부터 이제 점점 영향력이 아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제 이쪽 이전에 여기에 있던 그런 세력들은 점점 활로를 서쪽으로 찾아서 이제 대항해 시대를 개막합니다. 저 대서양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신천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그리스인 로마인 학자들이 이제 유출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랍 쪽으로 와서 그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그리스 로마인들이 이제 이쪽을 피해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의 이제 도시 국가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아랍 쪽의 국가로 또 스카우트돼 가기도 하고, 그 다음 이슬람교의 참패를 당한 기독교는 이제 종교혁명이라는 그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의 문화와 문명이 수입되면서 제2의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되고, 이 대포라는 무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수학의 시대, 즉 움직임의 수학, 움직이는 걸 연구하는 수학이 이제 시작됩니다. 터키에 대해서 간단히 더 얘기하면, 터키는 이제 수렵 유목 생활을 하다가 6세기에 알타이 산맥 방면에서 일어나서 대제국을 구축하고 이제 서방으로 진출했으며, 이제 11세기에 셀주크에 의해서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13세기에 이제 오스만 제국을 건립해서, 그래서 1923년에 이제 터키 공화국이 성립되고, 이스탄불을 수도로 터키 공화국이 성립됩니다. 지금은 수도가 앵카라로 옮겨지고요. 이게 이제 터키군의 이 행진 모습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유니크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터키군의 행진이 북한군의 행진이라든지 얼마 전에 중국군의 군사 행렬들 보듯이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포 공장,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포 공장의 유적이고, 이 사진에서 여기 보듯이 이게 이제 여긴 흑해고, 여긴 마르마라 해고,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 쪽이고, 여긴 유럽 쪽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 한번 볼까요? 찝을 수가 없네. 팝업 노트 열기. 카피. 복사. 한번 볼까요? 여기 사진을 보면 ICTM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echnology in Mas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래 걸려? 하는데 터키 사진을 내가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고. 자, 어쨌든 이어서 대포에서 움직임이 탄생하다. 대포는 성벽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와 수학도, 전통 수학도 파괴한 셈이 됩니다. 이 당시 수학계에는 1000년 이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논이 제기한 이제 4가지 패러독스입니다. 첫째는 아킬레스와 거북이, 두 번째는 절반의 역설, 세 번째는 화살의 역설, 즉 날아가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또 스테디움의 역설. 이 모두가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문제라서 이렇게 누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지 않냐 그 얘기하면 그 틀린 데를 잘 찾기는 어렵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말 자체는 좀 약간 이상해서 현실에서는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 이게 이제 수학자인 플라톤은 수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혼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런 거는 패러독스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거는 그냥 열외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 정신이 그런 거였습니다. 즉 논리 구성상 패러독스를 일으키는 묘한, 연속, 분할, 운동, 변화, 시간 등은 이후 17세기의 첫 번째 새 발상의 수학 시대까지 피해 지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라는 패러독스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나하고 거북이가 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거북이가 50m 앞에서 달리고 내가 여기서 달리고 100m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는 그런 거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내가 빠르니까 금방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하면, 그게 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고 이제 네가 만약에 지금 독수리가 있는 50m에 도착할 때는 독수리는 한 60m나 70m쯤에 가 있을 거고, 네가 70m까지 가면 그때 독수리는 거기서부터 또 한 5m는 가 있을 거고, 네가 또 5m를 가면 독수리는 한 2m 또 가 있을 거고, 아니 거북이는 또 네가 거기 가면 여기서 영원히 너는 거북이를 따라가기만 하지 너는 넘어갈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보면 또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이 4가지 질문들이 다 비슷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인데, 날아가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이제 동영상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그 영화도 결국은 다 그 순간순간 멈춰 있는 것들의 그 연속이니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편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복잡하니까 이건 일단 제쳐놓고, 수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안 다뤘습니다. 이런 거 다루지 않고 그래서 17세기가 될 때까지 이제 이런 문제는 수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역설의 문제고 철학적인 문제고 그쪽에서 해라 하고선 제쳐놨었는데, 수학계에서는 이 모순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당시 17세기부터 이제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을 한순간 정지시켜 파악하기 쉽게, 그리고 불편하거나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그 상황이나 현상을 조사하도록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전에 설명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에 대한 해법을 찾은 시대가 바로 대포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맞는 수학적인 논리를 제공한.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와 거북이, 출발 지점이 앞쪽에 있는 거북이를 쫓아가는 아킬레스는 느린 거북이를 영원히 추월하지 못한다. 또 날아가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 보통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복사, 아까 보면 이게 이제 터키의 이제 이스탄불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스탄불에 있는 모스크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학 유니버시티고, 어쨌든 이스탄불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고요. 이쪽이 유럽 쪽이고, 요 건너편이 이제 아시아 쪽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누가 어떤 학생이 이제 이 진원의 패러독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프레젠테이션이죠. 진원은 누군가, 역설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잘 해놨는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뭔지 이해하고, 그러고서는 Q&A에 정리하고, 나중에 보고서에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디스커션하고.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세워놓고 치는 거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오는 볼을 치는 거, 도대체 어느 쪽이 쉬운가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멈춰놓고 하는 게 쉽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 상황을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델타 X를 나누듯이 나눠서, 짧은 순간으로 연구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도함수 같은 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거예요. 연속을 한꺼번에 다룰 수 없으니까 더 잘게 나누어서. 자, 그래서 이제 멈춤과 움직임을, 이제 멈춤에서 B는 움직임에서 B대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방정식은 함수로 이제 지속이 변하고, 확대, 축소, 단순히 몇 배로 느린다, 줄인다는 게 이제 서형 변환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리고 사진이 이제 멈춤이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제 움직임은 이제 영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멈춤과 움직임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들이 주위에 있는 걸 찾아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적분학이 이제 바로 미분과 적분을 얘기하는 미적분학이 이제 바로 그런 그 수학적 이제 그 생각의 산물인데, 이 고등학교에서 먼저 미분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을 배우는데, 이 수학사에서 보면 이 두 개념의 발견 사이에는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예요? 어느 게 2000년 먼저야? 적분이 2000년 전에 발견이 돼서 적분만 사용해 오다가 미분이란 개념은 2000년 후에 나온 개념이에요. 지금 배울 때는 미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적분을 나중에 배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적분법은 이 넓이를 구하는 이제 구적법, 구분구적법 같은 구적법의 탄생으로 오랫동안 그런 유지해 왔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에우독스가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적진법이라는 개념을 소개했고, 케플러가 무량 수량을 재는 단체법, 페르마가 구분구적법, 그 다음에 또 카발리에가 무한소 기하를 생각해냈고, 월리스가 미적분학, 무한소 대수를 생각해냈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이제 적분학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적분법이 완성됐는데, 이 미분법은 16세기 이탈리아의 타르탈리아가 탄도 이론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침내 접선법, 슬로프, 그러니까 이 접선법 연구로 이제 발전시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접선법은 이제 운동의 속도, 방향이나 곡선상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방법론들이. 이 두 연구의 종착점이 다 뭐였냐면 무한의 처리였고, 또 이 수렴과 극한이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 미분과 적분을 학문으로 완성한 것이 바로 독일의 라이프니츠와 영국의 뉴턴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누가 먼저냐 하는 그 나라별로 자존심을 건 저작권 다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주소에 보면, 이 주소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소에 보면, 이 미적분학의, 예를 들어 펀더멘털 시럼 캘큘러스에 대해서, 여기다 스토리로 여기 이제 이 미적분학의 역사에 대해, 역사를 의미하는 적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분으로, 또 미분에서 이제 추상적인 리만 이제 적분으로, 또 그다음에 도함수, 그다음에 미적분의 펀더멘털 시럼 캘큘러스가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시뮬레이션들이 되고, 실제로 적분값은 어떻게 구하고, 함수가 등등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케플러의 법칙과 뉴턴의 법칙이 이제 미적분학의 어떤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또 미분 방정식에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게 미적분학이 발전되고, 또 그 다음에
입실론 델타부터 시작해서 뭐 미분 기하로 그 발전되는 과정들 뭐 등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직접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실제로 이 전쟁과 전쟁 속의 수학자의 역할에서 이 장폴 사르트르는 낭시의 1939년에 북프랑스 낭시의 포병연대 관측반에 배속되어서 이 탄도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했고 1940년에는 독일군의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동원돼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많고 이 코가 다 없어져서 평생 굉장히 숨쉬기조차도 어렵게 산 사람도 있고 손발이 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와 함께 일본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무라이로 뭐 꼽히는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그 서양 포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료마는 몇 년 전에 료마가 간다는 그런 책과 뭐 드라마 등을 통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사람으로 그 후로 더 연구가 활발해져서 이 사람의 역할들을 이제 다시 재조명한 적이 됐습니다. 이 사람 어쨌든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이 사람은 나중에 누구야? 저격을 당해서 이게 젊은 나이에 30대 나이에 죽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어쨌든 봉건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중앙 집권적인 일본이 근대 국가로 나가는 그런 발견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접근 방법이 이루어졌냐면 이거 면적을 구할 때는 이걸 여러 개로 나눠서 이걸 더 나누고 하면 이런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니까 이 면적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기울기도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요 구간에서 기울기 더 짧은 기간에서 기울기 더 좁은 구간에서의 기울기로 해서 아주 좁은 구간에서의 기울기 즉 리미트를 하면은 그 순간에서의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생각해 볼 문제로 이제 연령과 체력의 비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냥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그냥 하나의 연습 문제인데 여기 아이디어는 이 비와 비례 연령과 체력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직선 슬로프로 기울기로 변하는 게 아니라 순간에 나이에 따라서 점점 변화율이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율이 이렇게 변하는 그러니까 픽스된 변화율이 아니라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화율 이제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미적분학이 필요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례와 비율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몇 대 몇이 이제 몇 대 몇으로 변해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 같은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요.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는 수학, 대포, 전쟁, 그리고 성벽, 그리고 미적분학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다음에 합법계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